야, 최서연! 내가 뭔데 그런 눈빛을 봐?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부대 급식실에서 박정혜 중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3살 여군 최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백도 없는 년이 건방지게. 너 같은 게 사람 취급받을 줄 알았냐? 박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급식실에 있던 다른 여군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연이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한 달 전 이 부대에 배치받은 신참 여군이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박정희 중대장은 유독 서연이만 괴롭혔습니다. 밥은 백으로 먹어. 오늘은 굶어. 박정희가 서연이의 식판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국물이 튀면서 서연이의 군복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세탁실 가서 내 속옷이나 빨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서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대답하면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답도 못해? 정말 한심하네. 박정희는 서연이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서연이는 바닥에 떨어진 밥과 국물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어요. 동기 중 하나인 김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미라야. 괜찮아. 하지만 서연이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벌써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의 이야기는 전라남도 구례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녀였죠.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82살 할머니께 약을 챙겨드리는 것이 서연이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서연이에게 할머니는 세상 전부였어요. 서연아, 너 때문에 할머니가 미안하다. 젊은 것이 할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서연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농협에서 농산물 포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밝게 웃었죠. 서연아, 오늘도 고생이 많네. 농협 사장님이 서연이에게 말하면 서연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 최미경은 한국군 최초의 여성 육군 대장이었거든요. 큰언니 최민정은 공군 준장, 이모 최미선은 합참 소장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 사실을 동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녀로 살고 싶었거든요. 입대를 앞두고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해보렴. 군대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군 생활할게요. 다른 여군들처럼요. 최미경은 딸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겠다, 서연아. 엄마는 내 뜻을 존중하겠다. 그렇게 서연이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여군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중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최서연, 너 집에 백 있어? 아니요, 중대장님. 그럼 돈이라도 많아? 아니요. 박정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냥 여군 하나 없어져도 티도 안 나거든. 백도 없는 게 어디서 건방지게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너 같은 건 쓰레기통에나 처박혀 있어야 해.
박정희의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여군들 앞에서 서연이를 모욕하는 것이 그녀의 취미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밤 12시에 갑자기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야, 최서연. 일어나. 네, 중대장님. 내가 먹을 야식 만들어.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서. 지금이요? 지금 나한테 대답했냐? 10분 안에 안 가져오면 내 동기들 다 같이 벌 서게 할 거야. 서연이는 서둘러 일어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연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서연아, 괜찮아? 김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서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들어야 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께 드리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러냐? 많이 힘들지? 할머니는 서연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야위어갔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정희의 괴롭힘에 다른 간부들까지 편승하기 시작했어요. 김상훈 중사가 어느 날 서연이의 식판을 쳐버렸습니다. 서연아, 밥은 백이 있어야 먹는 거야. 군대가 민주주의냐? 중사님, 그냥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백으로 밥을 먹어. 오늘은 굶어. 서연이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여군들은 서연이를 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서연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 전화드릴 때만큼은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약해 보이면 더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훈련 중에 서연이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동기들이 깜짝 놀라 서연이를 부축했지만 의식을 잃은 서연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들것에 실려 의무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연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의무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 되어버린 상처들이었어요. 서연이는 혼자 의무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서연이가 의무병실에 실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던 서연이었는데 이번 주는 연락이 없었어요. 육군본부 대장실에서 최미경은 처음엔 훈련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왜 연락을 안 할까? 최미경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군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계속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마침내 최미경은 서연이의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서연 여군 어머니인데요. 딸과 통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전화를 받은 부대 당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훈련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쯤 통화가 가능할까요? 훈련 일정상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미경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훈련 중에 긴급한 가족 연락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딸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이틀 후 최미경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최서연 여군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군사보안상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군사보안이요? 그냥 딸이 건강한지만 알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미경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대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서연이 걱정만 했거든요. 최미경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만은 어머니로서 행동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최미경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서연이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대장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부대 정문에 도착한 최미경은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최서연 여군 어머니입니다. 딸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경비병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최미경을 보고는 일반 민간인 어머니로만 생각했거든요. 신분증과 면회서를 작성해 주세요. 최미경은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육군 대장의 신분증이었거든요. 네. 대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어머니예요. 딸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경비병은 허둥지둥 상부에 보고했고 곧 부대장이 직접 나와 최미경을 맞았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미리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딸은 어디 있습니까? 최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의무병실에 있습니다. 의무병실에요? 왜죠? 그게 컨디션 난조로. 최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의무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의무병실 문 앞에 도착한 최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최미경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웅크린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최미경의 목소리에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본 서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최미경은 서연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군 대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상처받은 딸을 본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왔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최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요. 서연이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최미경의 눈에는 딸의 모든 고통이 보였어요. 누가 이렇게 했냐?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냥 훈련하다가. 거짓말하지 마라, 서연아. 최미경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약하다니,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최미경은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상처가 아플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서연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최미경은 깨달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약속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최미경은 서연이를 의무병실에 두고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최미경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부대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미경이 들어서자 부대장은 황급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대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세요. 저도 앉겠습니다. 최미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부대장님,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훈련 중에 다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훈련 중에 다쳤다고요? 얼굴에 난 멍들이 훈련 중에 생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대장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최미경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여군이 의무병실에 입원했으면 당연히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합니다. 그때 부대장실 문이 열리며 박정희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희는 최미경을 보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아, 최서연 어머니시군요. 최미경은 박정희의 무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중대장님이시죠?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군생활 적응 못해서 그런 거죠.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적응 못한다고 해서 몸에 상처가 나는 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님이시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순간 부대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대장은 박정희의 말에 깜짝 놀라 말렸어요. 박중대장,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 몇 개 달았다고 우리 부대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최미경은 박정희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 밑에서 서연이가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중대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뭘 책임져요? 사실만 말한 건데. 애초에 백도 없는 애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게 잘못이죠. 부대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박정희를 말렸지만 박정희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최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정희는 승리한 듯 웃고 있었고 부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부대를 나온 최미경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딸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최미경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검은색 휴대폰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비상용 연락망이었거든요. 최미경은 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최미경은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이 번호로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미선이었습니다. 최미경의 동생이자 현재 합참소장을 맡고 있는 고위 장성이었어요. 미선아, 서연이가 개박살이 났어. 최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선은 즉시 심각성을 느꼈어요. 뭐라고? 서연이가 어떻게 됐다고?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몸도 상처투성이고. 미선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진정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미선아,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도와줘. 최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서연이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해보자. 첫 번째 전화를 끄는 최미경은 곧바로 두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딸 최민정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최민정은 현재 공군 준장을 맡고 있었어요. 최미경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길을 걸어온 딸이었죠. 민정아, 어머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가. 내 막내딸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어. 민정아, 내 딸 지켜줘. 내 딸 좀 살려줘. 최민정의 목소리도 즉시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서연이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자.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겠어. 전화를 끄는 최미경은 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의 의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서연이의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군들은 아침 점호를 위해 줄을 맞춰서 있었고 간부들은 오늘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박정희 중대장은 어제 최미경 대장을 무시한 일로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 몇 개 달았다고 뭐가 대단한 줄 아나? 우리 부대는 내가 굴리는 거야. 박정희는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어제 육군 대장한테 당당히 맞섰다는 자랑이었죠. 그런데 7시 58분 부대 막사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여군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하늘 멀리서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떼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군용 헬기들이었거든요. 소대장님, 하늘에서 뭔가 오고 있습니다. 소대장이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즉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8시 정각 부대 상공에 공군 수송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육군 헬기 세대가 부대 뒤편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땅에서는 군용 지프 5대가 일렬로 부대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중이던 여군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저거 우리 부대로 오는 거 맞아? 훈련인가? 여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소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렷, 별입니다. 별이 셋, 둘입니다. 소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헬기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고위 장교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최미선 소장이었습니다. 별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두 번째 헬기에서는 최민정 준장이 내렸습니다. 별 하나 계급장을 단 당당한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헬기에서 최미경 대장이 내렸습니다. 소장, 준장, 대장이 한 번에 부대에 내린 것입니다. 소대장의 외침에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런 일은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부대장은 급히 뛰어나와 3명의 장군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군님들, 어떻게 오셨는지 최미선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최서연 여군이 있는 곳으로.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앞장섰어요. 3명의 여성 장교들이 일렬로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온 부대의 여군들과 간부들이 복도 양쪽에 줄지어서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거든요. 박정희 중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떨고 있는 고양이 마냥 두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왜 저렇게 많이 온 거야? 박정희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무병실 앞에 도착한 3명의 장군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최미경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서연아.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와 언니까지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모, 언니까지. 왜 다들? 최미선 소장이 서연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아, 이모다. 늦어서 미안하다. 최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의 엄격함과는 달리 따뜻했어요. 소장이라는 계급을 잊고 그냥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정도 서연이 곁으로 왔어요. 서연아, 언니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서연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큰일을 벌인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다들 왜 이렇게? 저는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세 사람의 눈에는 서연이의 상처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얼굴에 멍자국, 부은 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과는 다른 초점 잃은 눈빛까지 말이죠. 의무병실 밖에서는 부대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부대장은 복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올 용기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미경이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최미선 소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찰본부입니까? 최미선입니다. 긴급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최민정 준장도 자신의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즉시 헌병을 파견하라. 집단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해당 간부들을 조사하라. 명령이다. 서연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의무병실 밖 복도에는 부대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선 소장의 전화가 끝나자 의무병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곧 감찰본부에서 조사관들이 올 것이고 이 부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최민정 준장은 의무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대장님, 박정희 중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부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중대장실에 있을 겁니다.
즉시 불러오세요. 그리고 서연이 여군과 관련된 모든 간부들도 함께요. 최민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군 준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대에 없었어요. 부대장이 서둘러 연락을 취하는 동안 최미선 소장은 서연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모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서연이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이모, 저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 모든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 최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장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조카를 걱정하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최미경은 서연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나도 되는 건가요? 큰일? 이건 큰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정희 중대장과 몇 명의 간부들이 끌려오듯 나타났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최민정 준장이 의무병실에서 나와 박정희와 마주섰습니다. 박정희는 최민정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어요. 공군 준장의 위험이 느껴졌거든요. 박정희 중대장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최서연 여군에 대한 집단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어요. 집단 구타라니요? 그냥 훈련 과정에서 훈련이라고 하셨습니까? 최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은 계급을 빌미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박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미경 대장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모독죄도 추가됩니다. 이때 최미선 소장이 의무병실에서 나왔어요. 별 둘의 등장에 박정희와 다른 간부들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박정희 중대장, 당신이 어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박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별 몇 개로는 부대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최미선의 말에 박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미경이 의무병실에서 나와 박정희 앞에 섰어요. 육군 대장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중대장님, 제 딸이 당신 밑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희는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어제 그렇게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부대 입구에서 새로운 차량들이 도착했어요. 국군 감찰본부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최미선의 요청에 따라 긴급 파견된 것이었죠. 조사관 중 한 명이 최미선에게 다가와 보고했어요. 소장님, 감찰본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최서연 여군에 대한 집단 구타 및 정신적 가혹행위 사건입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최민정은 자신의 부하 장교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정희 중대장과 관련 간부들을 헌병구금시설로 이송하라. 명령이다. 박정희는 계급장을 뜯기고 수갑을 차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정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민 준장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아버지이자
군 내부 실력자였죠. 김태민은 황급히 부대로 들어와 최미선 소장을 찾았어요. 최미선 소장님, 제가 김태민입니다. 딸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민의 등장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미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준장님, 지금 이 문제는 개인적인 관계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김태민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영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최미경 대장이 나타나 차갑게 말했어요. 김 준장님, 제 딸이 당한 고통을 아십니까? 김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준장이라 해도 3명의 고위 장성들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부대 강당에 전체 간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최미선 소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미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서연 여군에 대한 집단 구타 및 정신적 가혹행위는 현직 장교가 주도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박정희가 끌려 들어왔어요. 군복도 벗겨진 채로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정 준장이 일어나 박정희 앞에 섰어요. 박정희, 내가 최서연 여군에게 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라. 박정희는 무릎이 후들거리더니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최서연 여군을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밥을 굶겼고 무리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최미경 대장님께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민정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들었어요. 강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내가 오늘까지 숨만 쉬고 살았던 걸 감사하게 여겨라. 언니. 갑자기 강당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의무병실에서 나와 강당까지 온 것이었어요. 언니, 그만해 주세요. 최민정은 서연이를 보고 권총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 언니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싫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최미선 소장이 다시 연단해서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즉시 군에서 제명됩니다. 그리고 민간법원에서 폭행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박정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최미경이 서연이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대장은 전체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의 모든 관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최미선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이어야 합니다. 계급과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군인의 자격이 없는 행위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서연이는 가족들과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서연이는 뒤돌아봤어요.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래? 최미경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할래요. 최민정이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 서연이는 원래부터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어. 최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이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서연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서연이를 매우 아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여군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에게 새로운 후임이 배치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 온 소녀였어요. 서연이와 비슷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수입니다. 나는 최서연이야. 잘 부탁해. 서연이는 지수를 보며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나처럼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겠어. 서연이는 지수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수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켜줘야 해. 그게 진짜 군인이거든.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구나. 할머니의 말에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서연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최미경 대장의 딸이 아니라 최서연이라는 한 명의 훌륭한 군인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부대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정희는 민간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서연이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언니, 박정희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 들었어? 동기 김미라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속이 시원하지?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 5년이 흐른 후 서연이는 중사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간부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새로 입대한 여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강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 중사입니다. 강당에 앉아있는 새내기 여군들을 보며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군대에서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여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사님,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여군이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혹시 중사님도 힘든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후배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 대장은 이제 합참의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최민정은 소장이 되어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강의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머니.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최민정이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내가 상처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 말이야. 최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어. 10년이 지난 후 서연이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한 부대의 중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대는 바로 10년 전 자신이 고생했던 그 부대였어요. 중대장실에 앉아 있는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온 사람은 새로 배치받은 여군이었습니다. 22살의 어린 얼굴에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중대장님, 신임 여군 박은지입니다. 앉아요. 서연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모든 여군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거예요. 박은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백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연이의 말에 박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90살이 넘으신 할머니는 여전히 구례의 그 산골 마을에서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중대장이 됐어요.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키운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곧 휴가 나가서 뵐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도 사갈게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차례야.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최미경 합참의장이었어요. 이제는 한국군 최고위직에 오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 딸이 중대장이 된 부대를 보고 싶어서 왔지. 최미경은 부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 네, 어머니. 이제는 모든 여군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저녁에 모녀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있어.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10년 전에 너를 더 빨리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아파한 후에야 알아챘잖아. 서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최미경은 딸을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전 오늘 나는 절망의 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보호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앞으로도 내 부하들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여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과거의 나를 지켜준 가족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미래의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백없는 여군이었던 최서연은 이제 모든 여군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